이번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그 증진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생태 면역률이나 비오톱이나 생태 통로, 생태 네트워크, 남살 습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나비들이 어디로 다 갔을까? 나비들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한평 나비 축제 가서 나비를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 우림 지역, 수 제곱킬로미터의 열대 우림 지역에 약 1600여 종의 나비가 발견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비슷한 면적의 초지였는데 벌목이나 화전으로 이렇게 개간이 된 지역에서는 50여 종밖에 발견이 안 된다고 그러는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훼손되지 않고 다양한 서식지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핫스포트라고 그래요. 34곳이 지구상의 2.3%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적게밖에 없기 때문에 생태계 보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서 지구는 계속 개발되고 있고 생물 다양성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여러 곳에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최근에는 많이 반성을 해서 보전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동안에 개발 이익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미처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비들이 없어지고 이런 지금 나비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개발 이익만 고려했기 때문에 환경이 훼손되고 파괴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지금은 개발 이익을 하면 갖가지 제도로 환경 양평가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겨울철에 철새가 많이 오는데 가창오리라든지 얘들은 벼라든지 이런 곡식을 먹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벼를 수확하지 않도록 그냥 놔두도록 해요. 방치하도록 하고 그 쌀 비용, 재배 비용만큼을 농민한테 주는 거죠. 이런 것을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생태계 보전 지불금이라고 해서 보전 계약금, 지불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발할 때 옛날에는 협력금이라고 그랬어요.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라고, 요즘 보전금이라고, 생태계 보전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개발할 때 일정 개발 면적당 일정 금액을 정부에 이제 납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500만 평 개발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500억 정도를 정부에 내는 거예요. 정부를 내면 이제 그 사업자가 거기에 인공 호수도 만들고 또 나비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개구리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또 아스팔트보다는 투수블록으로 빗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물순환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그 들어간 비용만큼은 정부가 다시 되돌려줘요.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생태계가 문제가 된 거죠. 아까 옐로우스톤처럼 어떤 불균형이 일어나면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죠. 환경 영향을 초과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면 결국 인간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개발을 한다. 부득이 이걸 없앨 수밖에 없다. 되도록이면 이걸 그대로 보존하고 여기에 개발을 하는 게 좋은데 여기를 개발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호수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거 대체 호수라고 대체 서식지라고 옮기고 여기를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완충작용에 나무도 심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동식물들이 이 애들 많지는 못하지만 조금 살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비 자체로만 보면 모든 생물들은 자기들이 살아나가는데 그 독특한 어떤 생존 전략들이 다 있죠. 뭐 대표적으로 그 스컹크 같은 경우는 냄새를 핀다든지 또 벌은 독침이 있어서 사람을 쏘게 되는 우리 그래서 벌만 보면 피하잖아요. 또 뱀 조심하라고 그러죠. 뱀에 물리게 되면 특히 독사한테 물리게 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벌들과 비슷한 것들 등에 같은 경우에 있어 우리가 호박벌이라고 흔히 그러는데 등에는 실제로 벌이 아니에요. 파리류인데 꼭 벌처럼 생겼죠. 차이가 있는 것은 그 벌들은 개미처럼 개미도 벌목이에요. 그 날개를 달고 날아다닙니다. 나중에 그래서 개미 허리라고 하죠. 개미 허리가 가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벌들은 허리가 개미 허리예요. 그런데 파리들은 개미 허리가 아니에요. 그 똑같죠. 허리나 몸통이나.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죠. 등이하고 벌하고. 이런 그 의태의 영향을 보이는 것들. 이렇게 이제 생존 전략이 다양한데 나비들도 여기에 몇 가지만 써놨지만 굉장히 다양한. 뱀눈나비 같은 경우는 마치 이렇게 날개 뒤쪽에 이렇게 뱀 눈처럼 돼 있어서 다른 동물들이 여기를 공격해봐야 나비가 죽지 않는 거죠. 날개에 점을 공격해봐야 눈처럼 생겼는데 또는 그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위장해서 숨는 이게 청띠 신선나비라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청띠 신선나비지만 날개를 딱 접으면 이렇게 나무 색깔하고 비슷해요. 나무 색깔 또는 낙엽 색깔하고 비슷해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앞면과 뒷면이 완전히 다른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아니고 애국종이긴 하지만 제왕나비라는 것은 그 애벌레 때부터 그 독충식물을 먹어요. 자기는 안 죽는 거죠. 그래서 몸속에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생물들이 잡아먹었을 때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물들은 제왕나비를 경험에 의해서 안 잡아먹어요. 그런가 하면 제왕나비하고 아까 등이하고 벌처럼 비슷하게 닮도록 해서 천적을 피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물체라든지 자연의 색깔, 모양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자기들이 살아나가도록 이런 생존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존 전략마저 못하게 막는 것이 이제 우리 개발 행위가 되겠습니다. 나비들은 뭐 숲이 다양한 역할, 벌이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나비들도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해요. 우선 수분작용이죠. 그러니까 벌들의 역할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식물들의 얘들 꿀을 빨아먹으면서 수분작용을 함으로써 열매를 맺도록 하고 과일을 맺도록 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얘들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박쥐나 새 이런 것들의 벌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이 자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기후변화 지표, 나비의 개체수나 분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파악해 볼 수 있는 거고, 나비 애호가들에 대한 취미생활이 되는 것이고요. 관광자원으로 이용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한평 나비 축제가 있고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보면 나비 공원이 있어가지고 대단히 많은 관광객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죠. 뭐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는 이제 기온이 따뜻하니까 이 나비 공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한평 나비 축제 같은 경우는 온실에서 나비를 길러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코로나 시기에서 나비 축제도 열리지 않아서 안타깝긴 합니다. 또 과학기술의 기여, 서식지 파괴하는 나비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건 서식지가 그만큼 파괴됐다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조절해야 된다는 역할이고요. 비오가 아니라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물질을 그 생산해 천연 항생제를 뽑아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오톱 조성을 고려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나비 서식지를 만든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이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습지라든지 이런 걸 만든다는 거죠. 이때 어떤 식물을 심어야 되는가? 나비하고 관련된, 예를 들면 여기에 붉은 점 오시나비 같은 경우는 기린초라는 여기 지금 요 보이죠? 기린초라는 식물을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을 심어야 이 모시나비가 올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동북아만 있기 때문에 그 자연보존연맹, 세계자연보존연맹 IUCN에서도 얘는 적색 목록에 보호종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멸종위기종으로 이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얘들은 아주 추운 겨울에 부화를 해서 애벌레 이렇게 살아 봄에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심지어 영하 27도에도 생존한다는 어떤 기록도 있어요. 서식지의 보존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뭐 홀로세 생태보존연구소 사진인데요. 이런 멸종위기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서식지가 아닌 데서 잘 그 복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서식지 외 보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표적으로 생태 면적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기반 녹지를 확대한다 하면 뭔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녹지를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라든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공간, 습지가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짓지만 옥상은 정원을 만들자는 거죠. 요즘 관공서에는 많이 해져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파트라든지 주택의 옥상 녹화는 굉장히 더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벽면을 녹화하는 것도 꽤 있죠. 담쟁이 덩굴이라든지 또는 뭐 실내에도 가면 식물을 심어놓는 게 꽤 있어요. 그 다음 투수포장,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벽돌 같은 경우는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놀고 있는 거 유유지, 자투리 땅 이런 데를 녹화하자는 거죠. 생태 면적을 늘리자는 거죠. 그 다음에 생태복원, 불났다든지 또는 산림을 훼손했을 때 태양광을 만드는 이런 생태를 복원하고 그 다음에 하천습지 생태복원, 강주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그 양쪽으로 도로가 다리가 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고 또 다리 직강하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뱀처럼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하자는 이야기죠. 해안 생태계도 자꾸 건물들이 들어서는데 경관의 연속성 유지가 일부분은 이게 복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갯벌도 복원하고요. 그것보다 역간청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양한 생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비오톱을 조성한다는 비오톱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또 아까 대체 습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개발하면서 없어진 어떤 저수지라 이런 것들을 옮겨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대체 습지 생태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 생태와 이 생태를 서로 연결하는 것을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생태 면적률 확보는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하려면 이런 자연 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생태 면적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자연 산이죠, 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이 제일 좋은 거죠. 기반, 자연 기반. 이렇게 옥상 녹화를 해놓으면 0.5 정도. 이렇게 부분 포장을 하면은 0.5. 이게 이제 틈새 포장 같은 걸 해놓으면 0.2 굉장히 낮죠. 이렇게 이제 점수를 줘서 일정 면적 이상을 그 생태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 이런 것들은 생태 면적률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오톱이라는 것은 바이오스 생명과 토푸스 땅 두 가지를 합해서 비오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물들이 살아가는 어떤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연못을 만든다든지 또는 공원을 만든다든지 습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오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 군집을 이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못이 있다. 그럼 주변 뭐 산과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오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구리가 살 수 있는 비오톱을 만든다든지 아까
나비가 살 수 있는 비오톱을 만든다. 이게 다르겠죠, 서로. 또는 두꺼비가 사는 곳을 만든다든지 맹꽁이가 사는 곳을 만든다. 이게 각각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오톱은 도시 개발할 때 아까처럼 뭐 습지를 일정하게 보존한다든지 또는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오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태 통로는 앞에서 제가 단절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단절 도로를 놓는다든지 아까 이렇게 갖고 이만큼 있다가 집을 지어버리면 여기가 없어진다고 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 도로를 놓으면 이 생태계와 이 생태계가 단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단절.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다리를 놔주면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만큼 뭐 공원을 만든다든지 하면 새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도로나 댐이나 수중보 하구원 등을 막으면 단절이 되는데 여기에 이런 통로, 이 다리를 만든다든지 또는 이렇게 터널 같은 것을 만들어주면은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죠. 그런데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라 이동 통로를 만드는데 여기에 유도 울타리도 만들고 유도 울타리가 나무 같은 걸 심어서 이쪽으로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불빛도 안 나게 그리고 이 다리 안에는 거의 이 자연적인 것처럼 돌도 놔두고 모래바닥도 만들고 흙바닥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이 터널링 같은 경우도 여기에 주로 이제 개불이나 뱀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약간의 물도 있어야 되고 경사가 완만해야 되고 또 적당한 어떤 뭐죠? 폭이 적당히 돼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로가 넓을수록 폭이 넓어야 되고 도로가 조금 폭이 좀 좁아도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그 물이 젖어 있는 것과 젖어 있지 않는 것이 병행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에코 코리더라는 말이 아까 회랑이란 말로 이야기했죠. 제가 뭐 경복궁 이야기하면서 회랑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태 통로에 대한 이렇게 굉장히 자연적인 상태로 이런 통로들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원래 생물이 살았던 그 서식 환경과 유사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꼭 방금 육지에서고 이제 강이나 하천에서도 여기다가 뭐 이런 보를 막아버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죠. 댐을 막아본다든지 이러면은 어째요? 이렇게 되는 종적 연결을 단절시켜버리는 거죠. 댐을 막아버리면 있다가. 그러면 뭘 만들어야 되겠어요? 뭐가 못 올라가겠죠? 연어라든지 송어, 문어 이런 것들은 회유성 어류라고 그래요. 장어, 회유성 물고기죠. 우리가 장어가 굉장히 귀한 것은 장어는 양식을 부화부터 시키는 게 아니라 치어를 잡아다가 그것을 양식장에서 이렇게 키워갖고 우리가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연어나 송어나 이런 것들 산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 산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바다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통로가 보로 막아져 있어 보면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란을 이쪽에 하면 치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연어가 거의 올라오지 않은데 지금 이제 강원도 같은데 이런 데 연어가 올라오고 은어는 섬진강은 아직도 보가 안 막아져 있기 때문에 은어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적 연결성 확보라고 하는데 뭘 만들어야 되죠? 어도를 만들어야 돼요. 어도. 어도를 만들어서 물고기들이 원활히 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 어도도 잘 만들어야지 형식적으로 만들어면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도도 잘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횡적 연결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쪽과 이쪽의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이런 연결이죠. 그러려면 여기에는 새들이 살 수 있는 이런 섬들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주변에 이렇게 이런 나무들도 있어야 돼요. 여기가 도시가 개발되어 있다면
여기를 콘크리트로 막고 주차장을 만들어 본다는 해보면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공간들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횡적 생태 네트워크, 이것을 잘 연결해서 주변에 산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생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습지 쪽에 가면은 습지 쪽에 남사르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로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역할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보존이 있고 보존이 있고 보호가 있거든요. 이 용어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보존은 그대로 있도록 만드는 거죠. 보존. 그 다음에 보호는 조금 더 이것을 그대로 있되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보존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대로 놔두기도 하고 좀 더 향상시키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가장 종합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전문적으로 생태계 보전이란 말을 많이 쓰죠. 보존이보다는 옛날에 자연보호 그랬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생태계를 보존한다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사르 협약이라는 것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인데요. 1971년도에 이란에 있는 남사르에서 채택이 됐다고 해서 이게 남사르 협약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늦게 1997년도에 세계에서 101번째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1호가 강원도에 있는 대암산 용늪이라는 데고요. 나중에 습지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창녕의 우포늪, 순천만, 갯벌 이런 데가 해당이 되고요. 습지의 선정 기준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우리는 남사르 습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남사르 습지로 지정된 그런 곳을 말합니다. 대양산 용늪 남사르 습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1280m 굉장히 높은 산해가 있어요. 높은 산해가 있는데 왜 이게 우리나라 1호 남사르 습지로 지정이 됐냐 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천연기념물이고 습지보호지역이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호구를 지정하고 있고 남사르 습지에도 97년도에 등록이 아까 1호로 됐다고 그러는데 약 4,500년 전부터 여기에 이제 풀들이 자라고 쌓이고 한 것을 우리는 이탄지라고 그래요. 이탄지. 마치 여러분들 등산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니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야자 매트를 깔아놓잖아요. 그런 야자 매트들이 1.8m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썩지 않고. 그러니까 이 식물 잔해가 썩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두께로 여기에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식생이란 기후변화 연구 자료,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태학적으로도 중요하다 해서 이제 남사르 습지의 1호 습지로 우리나라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인공 습지 같은 경우는 수질 정화라든지 또는 아까 말한 대체 습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 저수지로 흙탕물이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질소인간 영양분들에서 녹조가 피게 되는데 그 물을 일단 이렇게 이제 인공 습지에 받아다가 여기서 가라앉힌 다음에 호수로 들어가게 하면은 그 녹조를 발생시키는데 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사진에 있는 것은 광주의 주 상수원인 동복호라고 있어요. 그 상수원 동복호 상류에 만들어진 인공 습지예요. 이렇게 이제 물을 가둬놨다가 나중에 여기에 미생물들이라든지 풀들이 자라면서 물을 깨끗이 하는 것이죠. 다음에 멸종위기종을 복원하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생태학적인 멸종
뭐 생물학적 멸종, 지역적 멸종이 있는데 다소 이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멸종이 있다. 생태학적으로는 개체수 증가의 한계가 있어서 개체수가 계속 감소되고 후손을 남길 여지가 없다. 생물학적인 멸종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호랑이가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이지만 백두산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생태학적인 멸종이라고 우리나라 입장에 봤을 때. 그런데 뭐 공룡 그럼 이것은 생물학적인 멸종이죠. 생물학적인 멸종. 완전히 없어지면 지구상에서. 그 다음에 지역적인 멸종. 특정 지역에서만 사라지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죠. 멸종의 주요 원인은 생물 다양성 원인하고 비슷한데요. 인위적인 요인은 우리들이 이제 서식지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화학적인 요인은 환경 오염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히 아프리카나 이런 동남아나 이런 데는 남획이죠, 남획. 뭐 여러 가지 식량 자원 또는 그 모피, 털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죽을 이용하기 위해서 남획하는 게 가장 큰 요인들이죠. 자연적인 요인은 침입종 확산, 아까 외래에서 황소개구리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어떤 생태계를 파괴한다든지 또는 질병이 들어와서 질병 확산 같은 건 대표적으로 조류 독감 같은 경우 들어와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과도한 개발, 서식지가 없어지는 것,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멸종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율로 보면 서식지 개발에 의한 것, 그 다음에 남획에 의한 것이 가장 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이 크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제 나중에 기후변화 시간에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앞으로 50년 후에는 사과를 재배할 수 없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두 종으로 구별하고 있어요. 야생 1급과 멸종 야생물 2급 두 종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인위적인 요인, 자연적인 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서 멸종에 처한 야생생물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2급은 현재 상태로 그냥 놔두면 멸종에 이기 처할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자연보호연맹, 아까 IUCN이라고 그랬죠. 이 자연보호연맹에서는 우리나라 멸종 1기, 2기, 3 그렇지만 여기는 이렇게 절멸, 야생 절멸, 그 다음에 위급, 위기, 취약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적색 목록이라고 해요. 적색 목록. 레드 리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연보호연맹에서 IUCN에서 레드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한 것이냐 아니면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이런 상태다 하는 것들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멸종 위기종에 대한 이야기고요. 뭐 반달, 가슴곰, 뭐 수달, 그다음에 시베리아 호랑이 그렇습니다. 이기종 중에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가끔 수달은 볼 수가 있죠.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보건환경연구원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있어요. 제가 있을 때 만들었는데 이제 최근에 그 수달 새끼 개로 말하면 강아지죠. 새끼를 이제 구조를 했다가 얘들을 이제 그 길러서 이제 나중에 그 다시 자연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방사장이라고 있어요. 애들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회복하는 것, 또 훈련하는 것, 거기에다 또 거기는 물도 있고 있거든요. 근데 먹이는 이제 계속 줘야 되죠. 이 사람이 계속 먹이주고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얘가 강아지처럼 사람을 따르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얘들을 자연으로 보냈을 때 과연 사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그런 또 에피소드 있습니다. 근데 수달은 요즘 천연기념물이고 멸종위기종이긴 한데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새들, 황새 같은 경우에 지금 복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새, 큰고니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멸종위기종도 상당히 많이 유리창에 닫혀서 그 구조가 돼서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꽤 있고요. 마이크가 자주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물고기나 파충류 이런 것들도 이제 구렁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건데 최근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구렁이는 주로 그 시골의 돌담 같은데 이런데 또 집에 또 화단의 돌 틈 이런데 주로 살았거든요. 이런 곳이 없어지다 보니까 살 수가 없죠. 이제. 이런 것들 하천의 영향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나비들 같은 경우는 곤충들입니다. 멸종위기종을 왜 우리가 복원해야 되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는 그런 이야기고요. 현재 지리산의 반달 가슴곤, 월악산의 산양, 소백산 여우, 황새, 주로 공주대학교에서 복원을 하고 있고요. 따오기 이런 것들은 현재 복원에 성공했죠. 성공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생물 다양성이 저희 생태교란 야생생물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이제 양미역치 가을에 이렇게 꽃이 핀대요. 보기는 굉장히 멋진데 애국에서 들어온 것이고요. 이게 보면 천적이 없어가지고 번식력이 너무 높아서 자생생물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황소개구, 부루기, 붉은기, 거북, 돼지풀 이거 외에도 한 25가지 이상 돼요. 척작생물을 감소시키고 멸종 등 생태계의 교란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생태교란의 유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피해, 털물 참새피, 습지의 침입에서 논농사 피해를 준다든지, 물 참새피, 이것도 농농사 피해를 준다든지, 도깨비 가지 같은 경우는 목초지에 피해를 줍니다. 저도 도깨비 가지 손으로 만져봤는데요. 굉장히 그 가시가 날카로워요. 소들이 먹을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피해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피해와 생태 교란을 동시에 일으키는 것은 누트리아. 식용용 같도 아니고 쥐 굉장히 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고 하천 및 농업 피해, 황소개구리, 먹이사슬 피해, 꽃매미, 가수 이런데 그 다음에 애기 수영, 가시박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순수하게 생태 교란이 일으키는 붉은개 거북이, 파랑벌, 우럭, 생태계에서 다른 생물들 잡아먹고 이런 식물들은 서양 금어처럼 미국 숙부쟁이는 다른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있죠. 이제 인체 피해 일품은 단풍잎 돼지풀, 돼지풀 같은 게 거의 쑥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꽃이 피면 이게 꽃가루가 날리거든요. 그러면 알러지를 일으킵니다. 알러지. 특히 우리 산책할 때 굉장히 많이 써요. 도시에도 많이 씁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고요. 종에 따라서 우리 고유종이 국산 원산이죠. 그 다음 우리 토착종 있고요.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고구마라든지 담배라든지 고추처럼 마치 우리나라 생물이 대부분 것처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기화종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아직도 외국산에 가까운 것들은 외래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생종, 재배종, 토착종, 기화종, 침입종 이런 이제 순서로 나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외래종이었지만 목화라든지 문익점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그 면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죠. 최근에 이제 그 옷도 의류도 면 제품이 활발히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화 재배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쌀도 마찬가지. 외국에서 고추, 감자 이런 것들도 다 유용하게 재배가 돼서 거의 뭐 우리나라와 같이 하가 된 거예요. 전후란 말은 옛날에는 삼배나 통으로 입었는데 먹가가 오면서 무명을 믿게 되고 조나 보리밥게 먹으면 쌀이 들어와 쌀밥 먹게 된 거고 백김치 먹었는데 고추가 들어와서 불고기김치 먹게 되는 거고 토라이나 도라지만 먹었는데 감자가 들어와서 감자를 먹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나나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세계적으로 바나나가 400여 종이 있는데 뭐 우리가 계속 한 종만 길다 보니까 이렇게 한 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종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게 종이 단순하다는 건 어떤 위험이 있냐면 어떤 바이러스 질병에 걸려서 이게 없어지게 되면 멸종이 된다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고라니 같은 경우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중국의 일부에만 있는데 이게 바이러스 질병에 걸려서 우리나라의 고라니가 죽게 되면 세계적으로 멸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IUCN에서 우리가 적색 목록에 올라 있는 거죠. 그래서 바나나는 한 종이 캐번디시라는 종이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글로미시절 한 종류만 있었는데 이게 파나마병이라는 게 걸려가지고 멸종위기에 속했는데 다행히 캐번디시를 개발해가지고 현재는 이 파나마병에 강한 이 캐번디시라는 종을 우리가 먹고 있어요 지금. 근데 다시 또 신파나마병이 번져서 멸종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바나나 우리는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단일 종으로 이렇게 있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식량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다는 것은 이런 질병이나 가뭄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다양성을 확보해야지만이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코로나19에서 델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미크론이 나오고 그래서 그 델타 오미크론 사이에서 1, 2, 3, 4 순이니까 굉장히 많은 변이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 스텔스 오미크론이 또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나나를 보존하는 것도 그런 목적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생물 다양성 증진 방안을 위해서 생태 면역률, 비오톱, 생태 통로, 복원, 멸종위, 생태 교란, 야생 생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2차 시에서는 주로 생태계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 생물 종들을 어떻게 보존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차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